네, 찍을 수 있는 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주제로 와가지고 소설은 도스토옙스키의 백야를 이제 읽을 건데요. 백야는 작품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연동해가지고 요거를 읽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페테르부르크 연대기랑 같이 이제 읽을 건데 페테르부르크 연대기는 요즘식으로 치면 이게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볼 겁니다. 1840년대 하면은 이제 그 30년대까지 이제 그 주된 장르였던 낭만주의가 어느 정도 저물고 사실주의가 이제 태동하는 이제 시기인데요. 고골의 외투가 40, 41년 요쯤에 이제 나옵니다. 그때 그 요런 책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물론 새로 편집된 겁니다. 여기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요게 잡지인데 아마 계속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으로 끝이 나서 여기 1부, 2부에서 1권, 2권의 내용이 이제 실려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1권까지만 꼼꼼하게 읽고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그 1부를 보면은 일부가 1호인데요. 이게 벨린스키하고 네크라소프가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요? 이제 이러면 벨린스키는 19세기 전반기 러시아 최고의 비평가이고 우리로 치자면 뭐 김현, 뭐 백낙청, 뭐 유종호, 김우창 뭐 이런 평론가인 거죠. 그 당시에 비평가였던 건데요. 그 다음 이제 네크라소프는 당대 최고의 이제 시인, 사실주의 시인이었고 도스토옙스키의 동시대인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여기 목차를 보면은 벨린스키가 성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라는 제목의 이제 글, 권두, 에세이 이런 걸 이제 하나 쓰고 그 다음 다 소설인데 블라즈미르 달의 페테르부르크 문지기 그 다음에 그리고로비치의 페테르부르크의 손풍금장이 그러니까 뭐 손풍금 연주자들 그 다음에 그리베온가라는 소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약간 이제 마이너 작가로 페테르부르크 구역 이게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 구역 이게 우리를 치면 서울시 안에 있는 용산구, 관악구, 뭐 강남구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크라소프 단어 썼습니다. 페테르부르크스키 우글리에서 페테르부르크 골목들, 뭐 슬럼가까지는 아니고 골목들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이제 제목만 봐도 아, 이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건 여실히 보입니다. 1번은 이제 페테르부르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화 작업인데 직업 손풍금쟁이들, 문지기들, 뭐들 이런 거. 그 다음에 페테르부르크 안에서의 뭐 특정 장소, 골목, 그 다음에 이런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발자크가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발자크의 파리 생리학, 대도시 생리학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발자크 이렇게 소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페테르부르크를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치면 발자크의 파리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이듯이 이 페테르부르크도 이들에게 하나의 유기체 같은 거예요. 좀 더 가장하면 우리 사람하고 똑같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탐구를 하려면 우선 외모를 이렇게 보잖아요. 눈, 코, 입이 어떻고, 뭐 다시 키가 어떻고, 체중이 어떻고, 눈, 코, 입이 어떻고, 뭐 또 자세히 들어가면 뭐 내장 기관이 어떻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과학의 극단으로 가면 피를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뭐 머리를 찍어가지고 뇌가 어떻고 이것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그 과학적인 측면 말고 이것도 과학이긴 하겠네. 그 다음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걸 또 분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MBTI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물음 체크하듯이 비슷하게 페테르부르크를 연구를 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페테르부르크가 뭐길래라고 이제 물을 수 있을 텐데 건두 에세이에서 이거 되게 벨린스키가 자세히 써요. 그리고 이 논문 되게 유명한데 우리가 이제 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표상이 여기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유명한 이제 글입니다. 모스크바가 할머니나 다름없다면 노파나 다름없다면 왜냐면 이게 모스크바가 마스크바인데 러시아어로 A로 끝나갖고 모음으로 끝나서 이게 여성형이에요. 러시아어는 문법 범주로서 성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페테르부르크는 그로 끝나서 이거는 남성이에요. 그것도 이제 도시 이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또 모스크바는 오래됐으니까 그 늙은 노파와 다름없는 도시인데 반해서 페테르부르크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소년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생성 중인 그런 도시다. 역사가 역사를 할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뭡니까? 다 이제 미래의 역사가 될 그러한 도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문집에서 이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이라는 이 문집에서 천재와 둔재 사이에 존재하는 평균의 문학을
제공해보고자 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름을 올린 작가들이 제가 아까 비주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라고 이제 당시에 다 뜨는 작가였던 것이지요. 이게 이제 1845년에 나왔는데, 여기 예를 들자면 블라즈미르 달 이런 사람은 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고요. 그리고로비치는 도스토옙스키의 동창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전기를 소개할 때 이 그리고로비치 얘기도 했었는데, 이미 이렇게 문단에 이제 유명인사와 교류를 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이런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입지는 갖고 있었던 거죠. 너도 이번에 이런 거 하는데 너도 소설 하나 줘봐. 내 하나 쓸게. 뭐 이런 게 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작가가 되기를 이제 꿈꾸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잡지 같은 걸 모르지 않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작업을 쭉 살펴보면, 제가 이번에 다시 읽진 않았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역시나 이제 그냥 한번 훑어봤는데, 여기 이제 그 발자크풍의 어떤 대도시 생리학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페테르부르크의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을 꼼꼼하게 묘사를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어릴 때 생리학적 스케치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어릴 때라는 거는 대학교 시절인데, 학부 시절인데, 생리학적 스케치, 피잘라기치스키 오체르크 이러면 선생님 칠판에 한번 쓰시고 힘들게 또 러시아를 막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이런 이제 하급 관리들이 많이 나오고, 뭐 문직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역참직이나 뭐 순풍금쟁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거리의 모습 같은 것도 되게 시시콜콜하게 사소한 것까지 다 묘사를 하고, 근데 그걸 약간 폄하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문학의 시발점이거든요, 소설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생리학적인 생리현상들이 많이 묘사가 된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런 거 제가 기침하는 거, 재채기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허리 하악으로 가서 뭐 방귀 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이죠. 뭐 치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묘사된다. 그런 소설들이다. 그게 이제 자연파니까. 그래서 이 페테르부르크 생리학하고 자연파가 많이 다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생리학적 스케치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시한 육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시시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그런 거에 집착했다 이거보다는, 도시를 정말 그 생물을 해부하듯이, 인간을 해부하듯이 낱낱이 파헤치겠다라는 어떤 문학과 과학의, 요즘으로 치자면 뭐 융합 연구, 복합 무슨 프로젝트, 사실은 그거에 더 가까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발자크만한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예컨대 고리오 영감만한 작품이 결과적으로 1840년대 50년대에 러시아 문단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한 바를 다 이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러시아 문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발자크하고 이제 이 러시아 문학을 연관시키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환경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이, 페테르부르크라는 게 하나의 이제 환경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의 생리, 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적어도 많은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이게 하나의 세계잖아요. 이게 대도시 세계잖아요. 사회고, 그게 이제 하나의 세계인데, 인간이 이제 그 속에 종속되어 있다. 그걸 어쩌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유전자, 환경 이런 것들을 못 넘어선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실주의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이제 짚어봤고,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페테르부르크 연대기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게 1847년이거든요. 근데 이 페테르부르크 생리학이 1845년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뭐 이제 다른 친구 작가들, 선배 작가들이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지도 이제 이런 거 계속 이제 그거에 또 관심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어로 펠리에톤이라고 이제 읽는데, 펠리에톤 이게 불어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페이오똥 해서, 페이유가 여러분 그건데 원래 잎이란 뜻이거든요. 이파리 잎.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요리 중에 밀푀유 나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밀푀유. 밀이 천이에요. 청개에 구원할 때 밀플라또 할 때 그 천이거든요. 그럼 밀푀유면 청개의 이 이파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배추잎 넣고 깻잎 넣고 뭐 청경채 넣고 뭐 숙주는 잎은 아니지만 집어 넣는데, 사이사이 뭘 넣습니까? 소고기를 딱 넣어가지고, 일본의 음식이잖아요. 나베가 국물 자작하게 해서, 요즘은 뭐야 밀키트도 많고 해서 그런 게 많은데, 그 이 페이유가 그 잎이에요. 이파리인데 지금 어근이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프랑스어의 페유통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펠리에톤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칼럼, 에세이 같은 겁니다. 칼럼이라고 이제 제가 부를게요. 그래서 도스옙스키가 젊은 날에 도스옙스키가 칼럼을 쓰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책을 지금 사실 찍는 게 책을 이걸 다시 갖다 놓기 위해서 찍는 건데 오늘 다 봤기 때문에 물론 이 책을 지금 다 완독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빽빽하기가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완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것만 읽어도 절대 그런 류의 책이 아니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뽑아보는데 뭘 뽑아보냐면 지금 이제 초기 작과 관련해서 얘기할 거 1847년에 쓴 페테르부르크 연대기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권수가 18권인데 예술산문하고 소설이죠. 간단히 도스옙스키의 경우에 이 소설하고 그 밖에 모든 에세이를 이 아카데미판 전집에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15권인가 16권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종 에세이예요. 작가가 쓴 뭐 예술 관련 에세이도 있고 뭐 많은 에세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에세이, 이것도 에세이인데 요거는 페테르부르크 연대기, 그러니까 47년에 쓴 거고요. 요거는 이제 더 나이 들고 나서 60년대 이제 쓴 저기 에세이 중에서 제가 이제 주제와 관련이 되는 게 있어서 뽑아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운문과 산문으로 쓴 페테르부르크 몽상, 빼제르부르크스키의 스나비제니압 스티하크 이프로제 이건 좀 잘 썼어요. 예, 그 이제 또 요약을 해드릴 거고, 그게 이제 여기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수로는 이건 20권이고 요건 몇 권이야? 21권이어서 바로 붙어 있긴 하지만 한 10년 뒤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무렵에 도스옙스키는 대작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죄아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걸 쓸 시간이 이런 에세이를 쓸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없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쓴 거네요. 네. 그렇게 큰 작품들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잡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것도 이른바 지변까지 있었는데 그렇고 여기 이제 21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거는 작가일기입니다. 그래서 작가일기는 이제 그 자체가 다양한 장르의 모음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칼럼류의 에세이가 좀 많긴 하지요. 근데 이건 왜 가져왔냐면 여기에 말랭기의 까르찐기라는 이제 그 조그만 에세이가 수록이 돼 있는데 1873년 작가일기 여기 수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랭기의 까르찐기 하면 이거는 작은 풍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을 소자 풍경 경자에서 소경인데 요거를 지금 읽어가지고 짧아요. 되게 짧습니다. 한 요 정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휘리릭 읽을 수가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느껴요. 이 책의 냄새를 코를 안 갖다 대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책이 나무잖아요. 네. 그 냄새들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집이 72년에서 81년 사이에 가능이 됐나? 우리처럼 전집을 하루아침에 뚝 내지 않고요. 뭐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고 꾸준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러시아는 참 되는 대로 내거든요. 그래서 5권이 심지어 뭐 2권보다 먼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소경까지 해가지고 페테르부르크에 대해서 이제 도스옙스키가 어떻게 메모하고 썼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뽑을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그렇게 잘 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가져왔냐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87년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 중고세 필독 도서가 있었어요. 책 시리즈로. 그럼 이제 거기 대표 단편선, 또 이제 광고로 하고 대표 단편선, 대표 수필선, 세계 대표 수필선, 뭐 한국 대표 이렇게 한국이랑 세계로 나누고 장르별로도 이제 나눠졌는데 그 중에 세계 수필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램 뭐 이런 사람하고 더불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소경이 한자를 없이 그냥 보면 저는 이건 줄 알았거든요. 시각장애인 소경인 줄 알았는데 작을 소자의 풍경경자고 제 이름이 풍경경자입니다. 김연경의 경자가.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그때는 이제 아무 감흥 없이 읽었는데 세월이 흘러 보니까 그게 도스옙스키가 쓴 거였고요. 나중에 이제 도대체 그게 뭐였지 하고 이제 도스옙스키 전집을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은 결과 바로 저 말랭기의 까르찐기 작은 풍경들이었나 보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거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참에 한번 이제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